이방인. 나는 체포되어 여러 번 신문을 받았다. 신분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내 사건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느끼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일주일이 경과한 후 예심 판사는 나를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는 주소와 이름과 직업, 그리고 출생일과 본적지 따위를 물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변호사를 꼭 세워야만 하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는 다음과 같이 반문하는 것이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나는 내 사건은 아주 간단한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판사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률이란 당신이 변호사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직무에 따라 선임해야 합니다. 나는 법률 제도가 그러한 사소한 일까지 해주는 것은 매우 편리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을 판사에게 하자 그도 동감하면서 법률이란 참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나는 처음에 그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는 휘장이 쳐진 방으로 날 불러들였는데 그의 테이블 위에 등불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것은 내가 앉은 의자만을 비추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러한 광경을 묘사한 글을 이미 읽었지만 내게는 어린애 장난같이 느껴졌다. 이야기가 끝난 후에 그를 살펴본즉 말쑥한 얼굴에 푸른 눈은 깊이 들어가 있고 훤칠한 키에 잿빛 수염을 길렀으며 숱이 많은 머리털은 백발에 가까웠다. 착실해 보였고 입을 일그러뜨리는 신경질적인 버릇이 있긴 했으나 지내다 보면 친근함을 느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나는 방을 나서면서 하마터면 악수까지 할 뻔했다. 그러나 문득 나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튿날 변호사 한 사람이 형무소로 찾아왔다. 키가 작고 통통한 체형에 아주 젊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어붙이고 있었다. 몹시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검은 옷에 빳빳한 카라, 검고 흰 줄무늬가 있는 이상한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변호사는 우선 가방을 내 침대 위에 놓고 나서 자기소개를 했다. 그리고 내 서류를 검토해보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은 좀 난해하지만 내가 그를 신뢰하기만 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내가 고맙다고 하자 그는 말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는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어머니가 사망한 것도 알게 되어 말한 곳까지 조사원이 파견되었으며 어머님의 장례식 날 내가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도 조사되었다는 것이다. 당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좀 곤란한 일이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당신이 질문에 관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소의 중요한 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자기에게 협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먼저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 날 슬픔을 느꼈느냐고 물었다. 이 질문은 나를 몹시 당황하게 했다. 만일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면 몹시 어색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문해보는 습관을 잃어버려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물론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런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죽음을 바라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나의 말을 가로막았다. 변호사는 법정이나 예심 판사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시켰다. 그러나 나는 육체적인 욕구가 내 감정을 지배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해 주었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나는 매우 피곤하여 졸음에 시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 수가 없다. 내가 분명히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죽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나의 변호사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는 이상한 눈초리로 날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어쨌든 양로원의 원장과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것이오. 그렇게 되면 당신에게 상당히 불리한 결과가 될지도 모르겠소. 내가 그들의 이야기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고 묻자 그는 단지 내가 재판할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만하면 잘 알 수 있겠다고만 대답했다. 그는 화가 난 얼굴로 나가버렸다. 나는 그에게 호감을 사고 싶었는데 그것은 변호를 잘 해주기를 바래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이 표현되어 나왔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의 처지를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좀 원망하는 눈치였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다는 것,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고 싶었으나 나의 노력은 별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한편으론 게으른 탓도 있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다. 조금 뒤에 다시 예심 판사의 호출이 있었다. 방 안은 몹시 더웠다. 그는 자리를 권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나의 변호사는 사고가 생겨서 오지 못했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의 신문에 대답하지 않고 변호사의 도움을 기다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다. 혼자서도 대답할 수 있다고 했더니 책상 위에 벨을 눌렀다. 곧이어 젊은 서기가 와서 나의 바로 등 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곧 신문이 시작되었다. 판사는 먼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내가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뿐입니다. 내 대답에 판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것은 옳은 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다시 말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당신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뜻을 이해할 수 없어 잠자코 있었다. 그의 말이 계속됐다. 당신의 행동에는 이해하기 곤란한 점들이 많은데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게 지극히 간단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판사는 그날 발생했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던 것을 다시 말했을 뿐이다. 레이몽, 바닷가, 해수욕, 싸움, 다시 바닷가, 조그만 샘, 태양, 5방의 총성. 그 말들을 할 때마다 판사는 좋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에 이미 지쳤다. 드디어 쓰러진 시체에까지 이야기가 미치자 그는 좋아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처럼 말을 많이 한 적은 처음인 듯하였다.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날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내가 퍽 재미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어머니를 사랑했었느냐고 물었다. 예,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내 얘기가 끝나자마자 판사의 질문은 이어졌다. 이번에 5방의 권총을 연달아 쏘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한 후에 처음 한 방 쏘고 몇 초 후에 다시 4방을 쏘았다고 말했다. 첫 발을 쏘고 다음 발을 쏘기 전까지 왜 기다렸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나는 다시 한번 붉은 바닷가를 눈앞에서 보고 뜨거운 햇살이 이마 위로 스쳐가는 기분을 느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계속되자 판사는 화가 난 것 같았다. 그는 의자에 걸터앉아 머리를 푹푹 꿇고 책상 위에 팔꿈치를 괸 후에 몸을 굽혀 나를 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왜 쓰러진 시체를 쏘았습니까?
그 물음에도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판사는 흥분된 목소리로 다그쳤다. 왜 그랬죠? 그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왜 그랬던 거지요? 나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무실 한 구석으로 가더니 서류함을 열었다. 거기서 은 십자가를 꺼내어 그것을 휘두르며 나에게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당신은 이것을, 아니, 이 사람을 아십니까? 물론 알죠. 내가 입을 열었다. 그러자 판사는 흥분하여 빠른 어조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과 하느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만큼 죄가 많은 사람은 없지만 용서를 받으려면 뉘우치는 마음으로 어린애 같은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로 몸을 기울여 십자가를 내 머리 위에서 휘두르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우선 나는 몹시 더웠고 윙윙거리는 파리들이 나의 얼굴에 앉기도 했으며 또 그의 태도가 다소 두렵기도 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판사의 행동이 우스워 보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죄인은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가 알아듣기로는 그가 느끼기에 나의 자백이 다소 모호한 점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두 번째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사이를 두고 기다렸다는 점이다. 그것만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 점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설명해주고 싶었으나 그는 나의 말을 가로막고 다시 한번 전신을 일으켜 하나님을 믿느냐면서 훈계를 하였다. 나는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는 몹시 언짢은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럴 수가 있느냐면서 누구나 비록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믿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그의 신념이요. 만일 그것을 의심하게 된다면 그의 생애는 무의미할 것이라고 했다. 당신은 나의 생애가 무의미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판사가 소리쳤다. 나는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십자가상을 내 눈 가까이에 들이대고선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렸다. 나는 그리스도고야. 나는 이분께서 그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 어찌하여 그대는 그리스도가 그대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단 말인가? 판사는 내게 반말을 쓰고 있었다. 나는 진절머리가 났다. 더위는 한층 더 극성을 부리고 있었다. 나는 별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헤어나기 위해 그의 이야기에 수긍하는 척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는 승리한 듯이 의기양양해져서 그것 봐. 당신도 믿고 있잖아. 이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겠지? 하고 말했다. 나는 물론 또다시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는 다시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몹시 피곤해 보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으나 그동안에도 타이프는 여전히 찍히고 있었으며 마지막 이야기를 계속하여 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더니 당신처럼 고집이 센 사람은 처음이라고 중얼거렸다. 내 앞에서 이 고뇌의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죄인은 한 사람도 없었소. 나는 그것은 그들이 죄인이었으니까 그런 거라고 대답하려 했다. 그러나 나도 그들과 다름없음을 생각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나로서는 갑작스러운 믿음을 가지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신문이 끝난 모양인지 판사가 일어섰다. 그는 여전히 피로에 지친 표정으로 내가 한 일을 후회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후회라기보다는 일종의 성가심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그는 나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 되었다. 그날은 그것으로 끝나고 이야기는 더 진전되지 못했다. 그 후 나는 수차례 예심 판사를 만났다. 그때마다 나는 변호사와 동행했다.
신문은 다만 지난번에 진술한 어떤 점을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는데 그쳤다. 그렇지 않으면 판사는 나의 변호사와 직무에 관한 토론을 하는 것이었다. 그럴 땐 그들은 나를 조금도 돌보지 않았다. 신문의 방식이 점차 달라졌다. 판사는 이미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듯했고 말하자면 그는 내 사건의 성격을 나름대로 규정지어 버린 것 같았다. 판사는 이제 하느님의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않았고 전번처럼 흥분에 휩싸이는 일도 없었다. 그 결과로 우리들의 대화는 차츰 부드러워졌다. 몇 번의 질문과 나의 변호사와의 잠깐의 대화 후면 신문은 끝나는 것이었다. 판사는 나의 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가끔 이야기가 일상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 나도 거기에 한몫 끼곤 했다. 그제서야 나도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다. 그럴 땐 아무도 나에게 심하게 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침착하게 꾸려져서 나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 같은 엉뚱한 착각에 빠지기도 하였다. 11개월 동안이나 이어진 예심을 치르면서 나는 가끔 판사가 방문까지 따라 나서며 오늘은 이만 끝났소. 무신론자나리 하고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주던 그 순간이 무엇보다도 즐거웠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판사의 방에서 나오면 나는 다시 헌병의 손에 의해 인도되었다. 결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다. 형무소에 들어와 며칠이 흐르고 난 뒤 나는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일만은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음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그러한 혐오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형무소에 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나는 막연히 어떤 새로운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은 단 한 번뿐인 마리의 방문이 있고 난 다음부터였다. 즉, 마리의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나의 아내가 아니라고 해서 이제는 면회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마리는 편지에서 말하고 있었다. 마리의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나는 감방이 내 집이고 나의 생활은 그 안에 한정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체포되던 날, 나는 우선 유치장에서 지내게 되었다.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랍인이었다. 그들은 나를 보고 무슨 죄로 들어왔냐고 물었다. 아랍인 한 명을 죽였다고 하니까 모두들 입을 다물어 버렸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누워서 잘 돗자리 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한 끝을 말아서 베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밤새도록 빈대가 얼굴 위로 기어다녔다. 며칠 후 나는 독방으로 격리되어 널판지 위에서 자게 되었다. 변기와 새로 만든 대야가 있었다. 그 형무소는 시가지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그만 창으로 바다가 보였다. 어느 날 철장에 매달려 햇빛을 쬐려는데 간수가 들어와 면회온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나는 말이려니 생각했는데 과연 그녀였다. 면회실은 세로로 막고 있는 두 개의 커다란 철책에 의하여 길게 나뉘어 있었다. 철책 사이에는 8m 내지 10m가량 되는 간격이 있어서 면회인과 죄수를 분리하고 있었다. 줄무늬가 있는 옷을 입고 얼굴이 햇볕에 그을린 마리가 보였다. 내가 서 있는 쪽은 10여 명의 죄수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아랍인들이었다. 마리는 몇몇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2명의 여자 면회인 중앙에 끼어 있었다. 한 여자는 검은 옷을 입은 노파였고 또 한 여자는 모자를 쓰지 않은 뚱뚱한 체형으로 몸짓을 많이 하며 목청을 도두어서 짓거리고 있었다. 철책 간의 거리로 인해 면회인이나 죄수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방 안에 들어섰을 때 나는 넓고 펀펀한 벽에 부딪히는 요란한 목소리와 하늘에서 유리창을 통하여 방으로 들어오는 눈부신 햇빛 때문에 잠시 얼떨떨했다. 나의 감방은 그보다 조용하고 어두웠다. 그래서 그곳에 익숙하기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마침내 나는 밝은 빛에 드러난 얼굴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간수 한 사람이 복도 끝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대부분의 아랍인 죄수들과 그 가족들은 서로 마주보며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 그처럼 소란한 가운데서도 나직한 말로 서로의 의사를 교환했다. 나는 마리에게로 다가섰다. 마리는 벌써 철책에 달라붙어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나는 그녀가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했으나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다. 좀 어때요? 마리는 목청을 돋우어서 말했다. 괜찮아. 불편하지 않으세요? 뭐 필요한 건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대화를 중단했다. 마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뚱뚱한 여자는 내 옆에 사나이를 향하여 울부짖고 있었다. 남편인 듯 했으며 순진한 눈매를 가졌고 키가 훤칠한 금발의 사나이였다. 그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다. 잔느가 그를 붙잡으려 하질 않아요. 여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래? 사나이가 대답했다. 당신이 나오기만 하면 꼭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때 마리도 레이몽이 안부를 전하더라고 소리를 질러서 나는 고맙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의 목소리는 그 녀석은 잘 있는가 하고 묻는 내 옆에 사나이 목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의 아내는 몸이 아주 좋아졌어요 하고 말하면서 웃었다. 내 왼편에 손이 가늘풀고 키가 작은 청년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 둘은 선체로 자그마한 노파와 뚫어지게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더 관찰할 여유가 없었다. 마리가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소리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야 그렇지 하고 대답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마리를 껴안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나는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는 얇은 천에 마음이 동요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희망도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이제 나에게는 그녀의 가지런하고 반짝이는 이와 눈가의 잔주름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마리는 다시 소리쳤다. 나오면 우리 결혼해요. 정말이야? 나는 그렇게 대답했으나 그것은 다름 아닌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마리는 빠르고 높은 음성으로 정말이라고 하며 석방되면 또 해수욕을 가자고 하였다. 옆에 여자도 고함을 지르며 사무실에 바구니를 두고 왔다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물건을 일일이 알려주었다. 돈이 많이 들어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내 왼편의 청년과 어머니는 서로 여전히 마주보고 있었다. 아랍인들이 중얼거리는 소리는 아직도 우리들의 발밑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밖에서는 햇빛이 창문에 부딪혀 부서졌고 그 조각빛은 사람들의 얼굴에 내려앉았다. 나는 몸이 좀 피곤한 것 같아 밖으로 나오고 싶었다.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기분이 언짢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마리를 좀 더 보고 싶었다. 그 후로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다. 마리는 자기 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줄곧 웃고 있었다. 속삭이는 소리, 외치는 소리, 주고받는 소리들이 서로 뒤섞이고 있었다. 젊은이와 노파 두 사람만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아랍인들이 하나둘 끌려나가기 시작했다. 맨 앞 사람이 나가자 거의 모든 사람이 일시에 대화를 중단했다. 키가 작은 노파가 철책 앞으로 다가섰다. 그와 동시에 간수가 노파와 아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아들이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 라고 말하자 노파는 두 창살 사이로 손을 들이밀어 아들에게 조그마한 손짓을 했다. 노파가 나가자 남자 한 사람이 들어와 자기 자리에 앉았다. 곧 죄수 한 사람이 끌려 나왔으며 그들은 낮은 음성으로 활기 있게 대화를 시작했다. 방안이
다시금 조용해졌기 때문이다. 내 오른쪽에 있던 사나이가 불려나갈 차례가 되자 그의 아내는 소리를 크게 지를 필요가 없게 된 것을 모르는지 여전히 커다란 음성으로 말했다. 몸 조심하시고 아무쪼록 주의하셔야 해요. 마침내 내 차례가 되었다. 마리는 키스를 보낸다는 신용을 해보였다. 나는 방을 나서기 전에 돌아보았다. 마리는 여전히 분위기에 억눌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마리의 편지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다. 내가 끝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 시작된 것도 그때부터였다. 어찌되었든 어떤 것이든 과장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에게는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었다. 형무소에 수감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가 자유로운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바닷가로 가서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라던가 발밑에 해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물속에 몸을 담갔을 때의 촉감, 그런 것을 상상할 때면 갑자기 감옥의 담벼락이 얼마나 견고하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가를 새삼 느끼는 것이다. 수개월 동안 그 느낌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죄수로서의 생각밖에 없었다. 날마다 앞마당에서 산책을 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내 일과였다. 나머지 시간은 그럭저럭 보낼 수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만약 마른 나무 둥치 안에서 살게 되어 머리 위 하늘에서 피어나는 꽃을 보는 것 이외엔 다른 무엇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그런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리라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지나가는 새들이나 마주치는 구름을 기다렸을 것이다. 마치 지금 여기에서 변호사의 야릇한 넥타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듯이, 혹은 저 바깥 세상에서 마리의 육체를 껴안을 것을 기다리며 토요일까지 참고 지냈듯이.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나는 마른 나무 둥치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어머니의 생각도 마찬가지여서 항상 입버릇처럼 사람은 무엇이나 결국은 익숙해지게 마련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적은 없었다. 처음 몇 달은 고통스럽긴 하였지만 잘 참아낸 덕분에 그럭저럭 넘길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여자에 대한 정욕 등이 고민거리였다. 젊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꼭 마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여자, 여러 여자들,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여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것들은 한편으로는 나의 마음을 어지럽혔으나 또 한편으로는 긴 지루함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었던 것이다. 마침내 나는 간 수장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다. 여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한 것은 간 수장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가장 못 견뎌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러한 대우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고 대꾸했다. 당신네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오. 간 수장이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자유라는 것, 그것을 당신네들로부터 빼앗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긴 그래요. 그렇지 않다면 징벌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당신은 이해를 하는군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결국 그것을 인정해야 하겠지만. 그리고 담배도 문제였다. 형무소로 들어왔을 때 나는 허리띠, 넥타이, 구두끈,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모든 것, 특히 담배를 빼앗겼다. 감방으로 올려와 돌려달라고 했지만 그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며칠 동안 나는 담배를 피우지 못해 공황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한 것은 담배 때문이었다.
나는 담배 생각이 나면 침대 판자를 뜯어서 그 나무 조각을 빨곤 했었다. 하루 종일 구역질에 시달렸다.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을 것을 왜 몰수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중에 나는 그것 또한 징벌의 일종임을 알았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일에 익숙해져 나에겐 더 이상 그것은 징벌이 되지 못했다. 그러한 고통이 없다면 나는 그다지 불행하지도 않은 것이었다. 문제가 있다면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에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과거의 추억을 더듬어가는 것을 배운 뒤부터는 심심해서 못 견디는 일도 사라지게 되었다. 때때로 나는 내 방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 한 구석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인데, 그러면서 도중에 있는 것을 점검해 보기도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아주 빨리 끝났는데 그 뒤로는 다시 되풀이할 때마다 조금씩 시간이 길어졌다. 왜냐하면 방 안에 있는 가구들 전부를 하나씩 생각하고 그 가구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생각했고 또 그 물건들을 세밀하게 분석했는데 그 섬세한 부분들, 누각의 흠결이라든지 이가 빠진 부분이라든지 심지어는 그 빛깔 또는 결 같은 것에 대해서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일과 함께 나는 내 재산 목록에 무엇 하나 빠짐없이 완전한 일람표를 작성하도록 애를 썼다. 그리하여 몇 주일 후에는 내 방 안에 있는 것들을 따져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때 나는 오직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형무소 안에서는 100년을 어렵지 않게 지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루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라도 추억을 느끼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근사한 일이기도 했다. 또한 잠도 고통거리 중에 하나였다. 처음에는 밤에도 잠이 안 왔고 낮에는 말할 것도 없었다. 차츰 밤에 자는 게 익숙해졌으며 낮에도 잘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 몇 개월 동안은 16시간 내지 18시간씩 잤다. 그리하여 남은 것은 6시간이었는데 그것은 식사나 대소변을 보거나 추억을 더듬거나 체코슬로바키아의 이야기를 읽는 일로 보내면 되는 것이었다. 나는 밀집으로 된 돗자리와 침대 판자 사이에서 한 장의 옛 신문을 발견했다. 피륙에 들러붙어서 노랗게 빛이 바래고 앞뒤가 비쳐 보였다. 첫 문장은 찢어져 없어졌으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듯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한 사나이가 체코의 한 마을로부터 돈벌이를 떠났다가 25년 후에 부자가 되어서 아내와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귀향했다. 그 사나이의 어머니는 그의 누이와 함께 고향에서 호텔 경영을 하고 있었다. 그 사나이는 어머니와 누이를 놀라게 해주려고 아내와 아들을 다른 호텔에 머무르게 하고는 자기만 어머니의 집으로 갔는데 그의 어머니는 자식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사나이는 장난을 할 셈으로 방을 잡고 돈가방을 내보였다. 그날 밤 그의 어머니와 누이는 그를 망치로 쳐 죽이고 돈을 훔친 다음 시체를 강물 속에 던져버렸다. 다음 날 아침 사나이의 아내가 와서 무심결에 그 남자의 신분을 밝혔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목을 메고 누이는 우물 속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었다. 아마 나는 이 이야기를 수천 번은 읽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그것은 사실 같지 않은 일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럴 법한 이야기였다.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은 길손에게도 책임이 좀 있으며 장난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추억에 젖고 잠을 자고 삼면 기사를 읽는 동안 빛과 어둠이 번갈아 찾아들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감옥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관념을 잊는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지만 그때는 그러한 것이 별로 흥미를 끌지 못했었다.
한나절이 얼마나 길고 짧은지 나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하루를 보내는 것이 길기는 하지만 정말 너무 길게 늘어져서 축 늘어진 꼴이었다. 그리하여 세월은 이름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어제 혹은 내일이라는 말만이 의미를 잃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 감방에 들어온 지 5개월이 지났다는 말을 간수에게 들었을 때 나는 그의 말을 믿었으나 반면에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로서는 언제나 같은 날이 내 감방에서 시작되었고 언제나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간수가 사라진 뒤에 나는 쇠로 만든 밥그릇에 비친 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내 모습은 아무리 마주보며 웃으려 해도 굳은 표정으로 가만히 있는 듯했다. 나는 빙그레 웃음을 지었으나 쇠그릇에 비춰진 얼굴은 여전히 슬프고 굳어진 표정이었다.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형무소 아래층의 곳곳에서 저녁의 어스름 소리가 침묵 속에 행렬을 지어 기어오고 있었다. 나는 천장에 뚫린 창문으로 가까이 가서 마지막 빛 속으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조금 전과 다름없는 굳은 표정이었으나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마음이 굳어 있었던 만큼 표정도 그와 마찬가지로 나타난 것뿐일 테니. 그와 동시에 나는 몇 달 전 이래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이 오래전부터 내 귓전에 울리고 있던 소리임을 알아차렸다. 그동안 나는 혼자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었던 날 간호사가 내게 속삭이던 말을 기억해냈다. 어쨌든 정말 그 무엇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형무소 안에 저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도 없는 것이다. 바깥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형무소에서의 밤이 어떤 것인지 느끼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